우리 때는 나이트클럽이었어. 사람들이 이제 막 헛소리를 한다든지 쌍욕을 할 때가 있죠. 안녕하세요. 양리학 이상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중추신경계 억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중추신경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신경전달 물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세틸콜린에서부터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이 이제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바라고 하는 친구가 중추신경계를 억제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바라는 친구가 오늘 중추신경계를 어떻게 억제시키는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이후로 중추신경계 억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중추신경계를 억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쫙 깔아앉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가바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중추신경계를 억제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이온 채널, 특히나 염소 채널의 개방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개방을 늘려주는 거예요. 염소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염소 이온이 드나드는 길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바가 수용체하고 만나면은 염소 채널의 개방 시간을 늘려준다든지 횟수를 늘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염소 이온이 세포 내로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양의 염소 이온이 세포 내로 이동하게 되면은 세포의 과분극이 이루어집니다. 과분극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 내에 있는 전압이 마이너스로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흥분과 관련이 있을까요? 억제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억제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염소 이온이 하는 역할이 세포의 흥분성을 억제시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가바라고 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하고 만나게 되면 염소 채널에 영향을 미치더라. 특히나 개방의 증가를 시켜주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염소 이온이 세포 내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염소 이온은 마이너스 전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포 내에 들어가면은 전압이 마이너스로 바뀌는데 마이너스는 흥분보다는 억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의 흥분선을 낮춰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중추신경계가 억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염소 이온은 중추신경계를 억제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친구구나. 가바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바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중추신경계를 억제시키는 그러한 신경전달 물질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보시면요. 중추신경계 억제제라고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오늘 배울 건요 진정수면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뭐 중추신경계를 억제시키는 약물에는 뭐 진정수면제도 있고 뭐 항경련제 뭐 여러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오늘은 진정수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수면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열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계열이 바비추레이트 계열입니다. 요 알자는요 5타니까 빼주시고, 자 아까 우리가 가바 신경전달 물질이 수용체하고 만나게 되면 염소 채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개방 시간을 늘려준다든지 개방 횟수를 늘려준다라고 했었는데 이 바비추레이트 계열의 약물이 이 염소 채널의 개방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벤조디아제핀계의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은 개방의 횟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트클럽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나이트클럽 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나이트클럽이었어. 여러분들은 뭐 나이트클럽이 아니겠지. 자, 나이트클럽이 예를 들어서 뭐 8시에 문 연다 생각을 해보자. 8시에 문 열고 그리고 뭐 새벽 2시에 문 닫는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바비추레이트 계열의 약을 먹으면은 2시에 문 닫는 나이트클럽이 4시가 되어야 문을 닫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벤조디아제핀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8시에 문 연다 했죠. 8시에 한 번 문 여는 거였는데 벤조디아제핀계 약을 먹으면 뭐 6시에도 문 열고 8시에도 문 열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개방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지. 그러므로 인해서 염소 이온이 세포 내로 많이 들어가게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야. 염소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랬어요? 세포의 과분극을 일으켜서 우리의 세포의 흥분선을 떨어뜨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non-벤조디아제핀계 같은 경우에는 벤조디아제핀계하고 화학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작용하는 그런 기전이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보면 바비츄레이트 계열 같은 경우에 약이 펜토바비탈이 있고 페노바비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벤조디아제핀계, 그 전에 펜토바비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취를 유도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페노바비탈 같은 경우에는 발작이 있을 때 발작을 억제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벤조디아제핀계 같은 경우에는 미다졸람이나 디아제팜, 그다음에 트리아졸람,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등이 있는데, 일단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시경 검사할 때 있잖아. 수면 내시경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약물인데, 우리가 수면 내시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이제 막 헛소리를 한다든지 쌍욕을 할 때가 있죠. 헛소리 하잖아. 그런 다음에 마취가 다 깨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아까 그런 말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제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다졸람의 부작용은요, 기억장애입니다. 기억장애다. 그 다음에 여기 디아제팜부터는 좀 이따가 뒤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콜로나제팜 한번 볼게요. 콜로나제팜 같은 경우에는 노인 환자들한테 많이 써요. 노인 환자들. 나 잠이 안 와. 이럴 때, 노인 환자들이 잠이 안 와. 그럴 때 콜로나제팜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 밤에 너무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자꾸 잠을 깨 라고 할 때에도 이 콜로나제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논벤조디아제핀계 같은 경우에는 졸피뎀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죠? 이 졸피뎀은 중독될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 과용하게 되면 중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독이 돼버리면은 환각 또는 환청 그리고 기억장애 이런 것들이 동반돼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면은, 연예인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들을 보면은 졸피뎀을 좀 많이 사용을 해서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포착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뭐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심하게 되면은 우리 환청 환각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살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피뎀이라고 하는 약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분류를 봤어요. 그렇죠? 계열에 따라 분류를 했습니다. 중추신경계 억제제 중에서 진정수면제에 대해서. 자, 이제는요, 중추신경계 억제제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을 깔아앉히는 거잖아요. 깔아앉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호흡 중추까지 억제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추신경계 억제제, 진정수면제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유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작용시간을 잘 알아야겠죠. 약물에 따라서 작용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작용시간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약물들을 보면 울트라 숏액팅, 그 다음에 숏액팅, 미디움 액팅, 그 다음에 롱 액팅 이렇게 있는데, 울트라 숏액팅이라고 하는 건 초단 시간에 작용을 하고 빨리 끝나게 되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시간형 숏액팅 같은 경우에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다음에 중간형은 6시간에서 8시간, 그 다음에 롱액팅은 10시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작용시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요거 하나 읽어보세요. 작용시간이라고 하는 건 최대 혈중 약물 농도 전후의 최소 효능 농도 간의 기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혈중 약물 농도라고 하는 건 최고의 효과를 내는 그 약물의 농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최소 효능 농도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효능을 나타내는 농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 어떠한 약물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O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약물의 최소 효능 농도예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그래프에서 최대 혈중 약물 농도는 어딘 것 같아? 그렇지, 여기인 것 같지. 가장 뾰족한 부분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이 최대 혈중 약물 농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 작용 시간이라고 하는 건 최대 혈중 약물 농도에서 전후라고 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혈중 약물 농도에서 전, 여기가 전이거든. 시간으로 보면 여기가 이른 시간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좀 시간이 경과되는 것인데, 보시면은 전에서 최소 효능 농도 만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최대 혈중 약물 농도에서 후에 최소 효능 농도 만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작용 시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가보자.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최대 혈중 약물 농도가 여기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는 이 점선이 바로 최소 효능 농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 혈중 약물 농도의 전후라고 했어요. 전후의 최소 효능 농도 간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에서 최소가 만나는 이 지점, 그리고 최대에서 최소가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을 이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작용 시간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보면 T1, T3라고 되어 있는데 T1에서부터 T3가 작용 시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작용 시간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고 넘어가 봅시다. 자,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진정수면제들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잘 나오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아까 네 가지의 그 작용 시간에 따라 분류를 한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울트라, 쇼, 미디엄, 롱이 있어요. 이 약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계열에 따라 분류를 했죠. 그 약물들이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보면 울트라 쇼덱틴 같은 경우는 20분 이내에 작용시간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미다졸람이 있고 트리아졸람, 졸피뎀이 있습니다. 가만히 이 표를 보니까 갈로 안에 한글이 있죠. 한글. 얘들은 상품명입니다. 우리 약국 가서 하이시원정 주세요 뭐라고 하면 주는 거, 뭐 이런 거 주진 않겠지. 당연히 처방전이 있어야겠지. 그지? 자, 그래서 상품명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다졸람은 아까 내시경 검사할 때 사용한다 했어요. 맞죠? 자, 또는 이제 마취를 유도할 때도 사용합니다. 자, 이 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이 기억장애다. 기억을 못하게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트리아졸람 같은 경우는 할시온정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 불면증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졸피뎀 아까 말씀드렸죠. 불면증에 사용하는 건데 연예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가 자살로 이어졌다는 그런 약물이 되겠는데요. 얘는 중독 증상이 적지만 만약에 중독이 되면 환시나 환청이 나타난다. 또한 기억장애도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울트라 쇼덱틴이고, 그 다음에 쇼덱틴 같은 경우에 약물은 알프라졸람, 그 다음에 펜토바비탈이 있습니다. 자, 펜토바비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취를 유도할 때 쓴다라고 하셨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알프라졸람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는 게 아니고, 알프라졸람은 마찬가지 불면증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된다. 알프라졸람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알프라졸람 같은 경우에는 음식과 상호작용을 좀 일으키는 약물인데, 이 알프라졸람을 복용하고 있을 때 자몽이나 녹차를 먹게 됐을 때 주의를 해줘야 된다. 자몽을 먹으면은 알프라졸람의 혈중 농도를 높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알프라졸람을 먹고 있을 때 녹차를 마시게 되면 이렇게 혈중 농도가 낮아진다. 알프라졸람의 혈중 농도가 낮아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알프라졸람을 복용하고 계실 때는 이 녹차하고 자몽 주의 깊게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디움 액팅에는 오늘 준비한 것 중에서는 로라 제품밖에 없습니다. 얘는 불안이나 긴장이 있을 때 사용하게 되는 약물이다. 그 다음에 롱 액팅 클로나 제품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노인에게 많이 사용한다. 얘는 작용시간이 롱 액팅이기 때문에 10시간 이상 지속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번 복용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얘는 중독 증상이 좀 적습니다. 적고요. 불안할 때도 사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표에 제시가 되어 있는 약물들은 어떤 약물들이냐, 다 모두 다 진정수면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중추신경계를 억제시키는. 그 다음에 디아제팜이 있는데 디아제팜도 마찬가지 마취를 유도할 때 사용하더라, 또는 불안이나 긴장이 있을 때도 사용하게 되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 표에서 여러분들 계열이 바비츄레이트 계열의 약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약물이에요? 그렇죠. 여기 펜토바비탈 중간에 있죠. 이 펜토바비탈이 바로 바비츄레이트 계열의 약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계열의 약물 하나 들고 왔는데요.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포크라이 시럽이라고 하는 시럽 약물이 있어요. 약이 있어요. 요거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응급실에 소아들이 찢어졌을 때, 얼굴이 찢어졌거나 또는 손이 찢어졌을 때 왔을 때 봉합을 할 때, 진정을 시킬 때 많이 쓰는 약물입니다. 진정수면제예요. 얘도 마찬가지 진정수면제입니다.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부작용이 소란, 난동, 혼동이에요. 희한하죠? 애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재우기 위해서 포크라이 시럽을 딱 먹였는데, 희한하게도 어떤 애기들은 착 깔아앉고 어떤 애기들은 더 난동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의 부작용은 소란 또는
혼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억제제의 부작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면은요, 일단 잔여진정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 잔여진정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진정이, 가라앉힘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약이 덜 배설되어서 아직 몸 안에 남아있어서 약 기운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졸음을 유발한다든지 좀 가라앉혀져 있는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거, 그게 바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EM 반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REM 수면 문제 알지? 우리가 잠을 잘 때 생생한 꿈을 꾼다든지 악몽을 꾸는 게, 그리고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동자가 막 움직이면서 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REM 수면인데, 이러한 REM 수면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면 굉장히 힘들잖아.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그지? 그런 것처럼 이러한 REM 수면이 반복적으로 잘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REM 반동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을 했을 때 이따금씩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존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수면제를 사용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 대표적으로 환각 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약물에 대해서 내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NS가 억제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CNS라고 하는 건 중추신경계다, 맞지? 그래서 중추신경계를 억제시키는 약물이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를 억제시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졸음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혼동도 나타날 수가 있고, 우울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간 우리가 진정수면제를 먹게 되면 쫙 깔아앉을 거 아니야, 장기간 동안. 그러면은 어떻게 돼? 우울하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 바로 여러분들 호흡 중추 억제예요. 호흡 중추 억제.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표시를 좀 해놓고 공부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표를 좀 달아놓고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에 국소 마취제가 있는데요. 국소 마취제가 뭐냐면, 우리가 국소 부위에 마취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약물이 리도케인 2%입니다. 리도케인 2%.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다쳐왔다 그러면은 여기에 찢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쪽에 우리가 주사를 니드를 조직에 꼽아 가지고 리도케인을 딱 주입합니다. 그러면 피부가 동그랗게 부풀어 올랐다가 싹 없어져요. 흡수가 돼버려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침륜 마취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한 마취다, 국소 마취 중에. 그 다음에 촉수 마취가 있죠. 촉수 마취도 흔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전도 마취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표면 마취도 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국소 마취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더라. 표면 마취, 전도 마취, 침륜 마취, 촉수 마취로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먼저 표면 마취라고 하는 거는 일단 표면에 뿌리면 돼요. 리도케인이 2%도 있고 4%도 있고 1%도 있는데요. 일단 표면 마취를 할 때는 4%를 사용합니다. 4%, 이것은 안과 있죠. 안과 수술을 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안점막을 마취시키기 위해서 리도케인 4%를 이렇게 쭉 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또는 익상편 수술에 사용된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이 익상편이에요. 비정상적으로 섬유가 이렇게 증식되는 그러한 질환인데, 얘를 떼기 전에 우리는 리도케인 4%를 뿌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눈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구가, 수술할 때 기구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은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나, 불안하겠어요, 환자가. 그렇죠. 긴장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눈동자 크기에 맞게끔 우리가 꺼지를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메스로 적십니다. 셀라인에 적십니다. 촉촉하게 적신 다음에 여기 눈동자를 가려줘요. 동공을 딱 가려줘요. 그러면은 환자가 수술기구가 왔다 갔다 해도 불안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눈이기 때문에 눈이 깜빡거릴 거예요. 그래서 깜빡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기 윗꺼풀하고 아랫꺼풀 여기에다가 리트렉터를 걸게 됩니다. 견인 장치를 걸게 돼요. 그러면 눈이 계속 떠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침륜 마취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봉합대에 사용하는 거다. 리도케인 2%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존더 마취. 존더 마취는 여기 겨드랑이 있잖아. 겨드랑이 우리 상완신경청 여기 신경 주위에다가 마취제를 딱 넣은 다음에 신경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소 마취제를 배우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신경, 감각신경을 차단시켜주기 위해 우리가 주입을 하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촉수 마취는 우리 잘 알고 있잖아. 하반신 마취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그거다라는 거.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존더 마취에는 부피바케인하고 리도케인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촉수 마취 할 때는 부피바케인하고 테트라케인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물론 3번, 4번 같은 경우에 마취는요, 의사쌤의 선호에 따라서 약물이 좀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도케인 2%를 흔히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근데 이 리도케인은 과하게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과하게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얘는 쇼크나 또는 경련, 그리고 뭐 졸음이라든지, 그리고 고열이라든지 구토 등등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원래 4.5mg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리도케인은 20cc짜리인데요. 20cc 안에는 400mg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 기준 최대 15cc를 넘기면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cc는요 300mg이거든요. 그래서 300mg을 넘어서 초과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국소 마취를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될 부위가 이렇게 넓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리도케인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는 2% 리도케인을 1%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2% 리도케인이 20cc라고 말씀드렸죠. 리도케인 20cc하고 그리고 주사용으로 나온 노멀 셀라인이 있어요. 주사용액 20cc가 있어요. 리도케인 20cc하고 주사용액 20cc 요거를 믹스를 하면 리도케인 1%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도케인 2%에서 사용했던 그 양의 2배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리그램이 좀 낮아지니까, 희석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거나 또는 댓글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대면으로 하다가 갑자기 또 이 영상을 찍게 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어렵네요. 말도 잘 안 나오고. 하지만 최대한 이번 강의는 NG 영상을 좀 많이 줄였어요. 좀 최대한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강의를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요. 그래요.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주말 잘 보내시고.